운동 좀 해볼까 시작한 배드민턴이었는데 이쁘고 다정한 그녀가 나를 오빠라고 부르며 웃어줬을 때 이미 내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 재산을 잃고 아내도 떠났고 지금은 이 유튜브에 남긴 이 영상 하나가 제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식 56살입니다. 아내랑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아들은 벌써 회사 다니는 나이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더군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누워있다가 TV 틀고 커피 마시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도 부르지 않는 시간. 근데요, 그게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되니 사람이 말라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넌 놓고 앉아있다가 아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맨날 TV만 보다 늙어 죽을래? 움직이긴 해야 할 거 아니야. 말투는 뾰족했지만 그 말이 맞았죠. 그래서 운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걷기, 그 다음은 수영. 근데 뭔가 안 맞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배드민턴 모임이라는 걸 봤습니다. 같이 운동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다는 소개글이 눈에 들어왔죠. 초보 환영, 50대 이상 다수 참여. 그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 체육관에 들어갔을 땐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어울려 웃고 떠드는 걸 보니 내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따뜻하게 맞아주더군요. 특히 오미영이라는 분이 활달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신 분 맞죠? 어서와, 너무 반가워요. 여긴 젊은 사람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 정기 모임에도 오라는 권유에 자연스럽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여자를 봤습니다. 한수진.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든 조명이 그녀를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몸에 딱 붙는 운동복, 땀이 밴 티셔츠, 눈웃음 가득한 얼굴. 나 같은 아저씨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세계의 사람이었죠. 그녀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아, 맞다. 김태식 님이시죠? 오, 생각보다 동안이세요. 저 수진이에요. 오늘은 저랑 파트너예요. 네. 동안이라는 말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아내도 회사 사람들도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그녀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고 웃으면서 내게 라켓을 건넸습니다. 힘 빼고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맞춰줄게요. 오빠니까. 그 오빠라는 말이 내 속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내와 말도 줄었고 집은 그냥 잠자는 공간이었지만 배드민턴 모임만은 나를 웃게 만들었죠. 그녀가 내 옆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수건을 건네줄 때마다 나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오빠 요즘 자주 오셔서 너무 좋아요. 솔직히 오빠 없으면 재미없어. 진짜야.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 아내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임 나가는 거 뭔가 좀 이상해. 요즘 들어선 사람이 변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들떠 있어? 운동 좀 한다는데 그게 이상해? 운동이 문제겠어? 아내와 싸우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날 의심했고 나는 그녀를 피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집이 아니라 그 여자의 웃음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배드민턴을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녀 수지는 점점 내 곁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운동 끝나면 내 가방을 들어주고 물병을 열어주고 심지어는 가끔 내 손등을 스치듯 잡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오빠는 참 따뜻하네. 요즘 이런 사람 잘 없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내 나이에 그런 말 듣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의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체육관 구석에서 쉬고 있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어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줘요. 그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젊고 예쁜 여자가 나한테만 비밀을 말한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선물이었습니다. 나 사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빠 같은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었어. 내 귀엔 사업이란 말보다 오빠 같은 사람이랑 그 말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오빠는 사람이 진국이잖아. 착하고 믿음 가고. 솔직히 말하면 난 오빠 같은 사람 좋아해.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조금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 느꼈던 감정은 너무나 진짜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도움이 될까? 그러자 그녀는 내 손등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내게 큰 힘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오빠랑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바보 같죠? 그녀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나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운동도 없는 날이었는데 굳이 연락을 한 겁니다. 오빠 오늘은 중요한 사람 소개해 줄게요. 그 말에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말수가 적어 보이지만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태식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내게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온 내게 이상한 위로가 되었죠. 제가 박정우 실장입니다. 수진 씨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그는 차분하게 노트북을 열더니 숫자표, 그래프, 물류 흐름도 같은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 솔직히 제대로 이해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녀가 나를 옆에 앉혀놓고 내 팔에 가볍게 손을 올린 채 말하고 있었다는 것. 오빠 이거 우리 같이 해봐요. 난 오빠 믿어요. 그 순간 합리적 판단 같은 건 머리에서 전부 사라졌습니다. 박 실장은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 말고요. 테스트 삼아 300만 원 정도만 해보시죠. 3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 나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솔직히 이미 마음은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빠 안 해도 돼요. 근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냥 오빠랑 뭔가 하고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들렸습니다. 그게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나는 바로 송금했습니다. 투자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내 계좌로 2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수익금 지급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건 내게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업이 진짜라는 증거, 그리고 그녀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증거. 수진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진짜 된 거야? 그럼요, 오빠 내가 오빠를 속일 것 같아요. 오빠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야. 그녀는 그날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숨소리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 20만 원이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첫 미끼였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내가 그 돈이 들어온 걸 보고 더 큰 금액을 넣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녀의 웃음이 나를 완전히 제압했다는 걸. 그날 이후 수진의 태도는 더 열정적이었고 그녀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짱을 가볍게 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 건 진짜 큰 기회야. 오빠라서 주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파멸로 끌고 갈 올가미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원래 돈을 쉽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흔한 주식 한 번 안 해봤고 누구한테 돈 빌려준 적도 없었습니다. 철물점을 하며 벌었던 돈, 조금씩 쌓아둔 퇴직금, 아내 몰래 모은 작은 통장까지 합쳐 내 노후는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준비돼 있었죠. 그 10억,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청춘, 내 노동, 내 가족의 희생, 모든 게 담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단단한 내 마음을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녹여냈습니다. 오빠 다음 프로젝트는 진짜 커요.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오빠니까 말하는 거예요. 수지는 눈빛이 흔들리는 척하며 말했다. 마치 말을 하면 안 되는 걸 말하는 사람처럼 숨죽이며 내게만 속삭였죠. 사실 이번 건 중국이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의료용 기기 수입인데 정부 인증까지 완료된 건이에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믿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적극적이었고 더 비즈니스맨 같았습니다. 정장에 고급 시계, 고급 외제차. 김태식님, 이건 기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접근조차 못하는 딜입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이번 건은 최소 단위가 2억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덕에 예외 드리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1억만 해도 참여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던 커피잔을 들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1억?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잠든 뒤였고 나는 조용히 내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0억. 그 숫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숫자가 나를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죠. 오빠 이번 거 잘 되면 우리 같이 유럽 가요. 여행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했잖아요. 난 오빠랑 파리 가보고 싶어. 나는 새벽 3시에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1억. 그리고 며칠 뒤 또 2억. 그렇게 3억이 나갔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대박 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난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수진의 한마디로 정점에 다다랐죠. 오빠. 이번에 성공하면 나 오빠랑 같이 살고 싶어. 진심이에요. 그 말에 나는 남은 7억도 정리했습니다. 보험 해지, 예금 해약, 정기적금 전부 해지. 마지막 이체는 아내 몰래 숨겨놨던 공인인증서로 했습니다. 그 순간 마우스를 누른 내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떨림은 무시됐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다 처리했어? 나 진짜 믿고 해보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고마워요. 내가 오빠 덕분에 이 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언제 만나? 읽지 않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당황한 나는 박 실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역시 없는 번호. 미영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들, 나도 연락 안 돼.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들 원래 좀 수상했어. 그 말이 내 귀에 꽂혔습니다. 원래 수상했다고? 그럼 왜 나한테 소개했지? 나는 체육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배드민턴 모임은 없었습니다. 리더도 회원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체육관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임 2주 전부터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 원래 체육관 돌면서 사람 모으는 것 같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가 풀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10억이었던 내 잔고 모두 출금 완료. 투자금, 업무비, 수입처, 송금 등 이름만 그럴싸한 출금 내역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나는 10억을 모두 이체한 후 며칠간 그녀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은 침대에 눕자마자 가슴 위에 올려두고 잤습니다. 진동이 울릴까 불안해서 무음도 못 켰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닷새가 지나도 그녀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도 사라졌고 미영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장은 점점 쪼그라들고 내 안의 불안은 살을 파먹는 벌레처럼 계속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죠. 일주일째 되는 날 밤, 거실에서 통장을 정리하던 나에게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나 몰래 뭐 하는 거 있지?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정리 중이야. 하지만 아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씻는 사이
내 노트북을 뒤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송금 내역, 인증서, 이메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침묵 속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10억 어디다 쓴 거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맞지? 진짜야? 진짜 다 날린 거야? 미안해.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고? 그 돈이 뭔 돈인데? 우리 노후야. 우리 아들 결혼 자금, 내 수술비, 당신 장례 비용까지 전부였다고. 그녀는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엔 증오와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라 내가 망가뜨린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와선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아버지 진짜 10억 다 날렸어요? 민서가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랑 나 그동안 아버지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여자 하나 때문에 10억? 나는 멍하니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나를 향해 한 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간 이하로 추락한 패배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서가 그게 그런 게 아니야. 뭐가 아닌데요? 지금 이 집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엄마는 몇 달째 허리 아파서 병원도 못 가는데 아버지는 대체 누구 편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목이 메면 소리도 안 나오는 눈물이 흐르더군요. 아내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고 며칠 뒤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떠났습니다. 우린 이제 남이야. 앞으로 당신이 어떤 꼴이 되든 더는 신경 안 써. 현주야 제발.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다만 우리까지 끌어들이진 마.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냉장고엔 음식 하나 없었고 거실은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보고 나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5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집세도 연체됐고 공과금 독촉도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이 있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수도세 끊기고 전기마저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했죠. 결국 나는 집을 정리하고 한 달 3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내 스마트폰 한 대? 모든 세상이 그 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털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은 퀭하게 꺼졌으며 내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벽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오빠 고마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내 귀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나는 죽을 생각도 했습니다. 진지하게 정말로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난간 앞에 서 있던 날 내 폰에서 유튜브 자동 재생으로 흘러나오던 영상,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연, 그걸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당한 게 아니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당한 거야. 나는 결국 카메라를 꺼내 이 이야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고시원 방 안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환기도 안 됩니다. 방은 커봤자 1.5평 남짓. 오른쪽엔 라면 박스 2개, 왼쪽엔 쓰다만 일기장과 전원이 닳아 꺼졌다 켜지는 중고 스마트폰이 전부입니다. 한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2채 있었고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매달 아내에게 생활비 200만 원씩 넣어줄 수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외면당한 채 이 지하방에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젠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웃는 얼굴은 매일 밤 내 꿈에 나옵니다. 오빠 진짜 고마워요. 오빠 아니었으면 이 일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말하던 그 말이 이제는 내 가슴을 찢는 칼이 됐습니다. 박 실장은 아마 지금도 다른 피해자 찾아다니겠죠? 미영은 또 다른 배드민턴 모임을 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선 아침이든 밤이든 똑같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뿐입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컵라면 아니면 편의점 삼각김밥. 그나마 돈 떨어지면 굶어야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거의 말하는 법도 잊었습니다.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으니 입술이 굳어갑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나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결국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낯으로 어떤 얼굴로 가겠습니까? 그녀는 아마 병상에서 그 사람 오지 말라 그래라고 말하겠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가족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믿은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가끔 환상 속에서 그녀가 다시 내게 전화를 거는 상상을 합니다. 오빠 미안해요. 나 사실 진짜 좋아했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괜찮아? 나도 행복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환상을 쫓느라 가족을 잃고 인생을 잃었습니다. 이 영상을 남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외로움이라는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악마가 스며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악마는 절대 뿔 달린 괴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쁘고 다정하며 따뜻한 웃음을 지닌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마음이 외롭고 허한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 기억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족이 차갑게 군다고 당신을 무시한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타인이 주는 따뜻함에 몸을 맡기지 마세요. 그 따뜻함은 당신의 전부를 가져가는 불덩이일 수 있습니다.